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게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사실은 그 생산자 행동 이론에 대해서, 생산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모형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처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자, 어,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점 시장이에요. 근데 과점 시장이 되게 좀 그냥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점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냥 과점 시장의 어떤 구조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점점 이 과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과점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를 점점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과점 시장을 좀 잘 이해하고 잘 묘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게임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점 시장을 이해를 하려고 해왔죠. 그게 아마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게임 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경제학의 어떤 엄밀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향상되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게임 이론의 부흥기이기도 했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산업조직론 분야가 이제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70년대, 80년대 가요. 90년대까지도 어쩌면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을 먼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그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과점 시장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아마 6강이었나요? 7강이었나요? 그때 이제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게임 이론이 어떤 것이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게임 이론이 딱 이름만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죠. 게임도 들어가고 이론 들어가니까 뭔가 좀 팬시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뭐 딱히 게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딱히 뭐 경제학 이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임 이론을 보면 내가 게임 이론을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게임을 더 잘하게 된다. 뭐 체스를 더 잘 둔다. 바둑을 더 잘 둔다.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게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딱히 경제학 이론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이라면은 이제 수학 이론이죠. 수학의 한 분야. 그러니까 set theory, 집합론, 넘버 theory, 수론 이런 것처럼 게임 theory 하면은 사실은 게임론이라고 불러야 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이름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학에서 경제학 이론 어떤 구체적인 경제학적인 예측을 담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언어 같은 거라고 제가 이 비례관계라 그래야 되나? 이 비교를 하면은 이 게임 이론과 경제학 이론의 관계는 마치 컴퓨터 언어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 이론은 구체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예측들, 경제 현상에 대한 예측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라면 게임 이론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컴퓨터 언어 같이 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어휘나 규칙, 뭐 문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수학의 분야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딱히 게임에 대한 것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학을 좀 깊게 공부를 하고 그러려면은 이 게임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우리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모형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숙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이론 수업에서 더 적당한 숙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 수업에서 게임 이론 듣고서 자기만의 뭐 게임 모형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좋았겠지만 저는 뭐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이런 걸 할 때부터 이제 스스로 그냥 단순히 유저가 아니라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로서도 이 경제학을 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학기 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뭔가를 이제 이 글을 잘 쓰려면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써보는 거. 실제로 본인이
모형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경제학 공부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숙제를 냈고,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수업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기업 전략이나 구체적인 뭐 그런 경제 주체 행동 이런 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균형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잘 정의된 발생 가능한 사건들과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잘 모아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 각각이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래서 요건 말하자면 발생 가능한 사건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의 행동들이 함께 결정하는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들을 모아놓은 것들, 요렇게만 되면은 일단 게임이 정의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더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우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뭐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 사건 순서라든지 각각의 순간순간에 이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요 요소에, 요 기본 요소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각각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행동들이 결정하는 어떤 결과, 요렇게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 추가적인 어떤 요소들을 더 집어넣어서 어떤 뭐 사람들의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순서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게임에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도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그런 것들 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게임이론 수업을 들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게임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효용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점 시장을 이해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이 과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점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냥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떤 가격을 매기고 그것만에 의해서 내 이윤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다른 기업들이 어떤 가격을 매기는지, 얼마큼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이윤이, 내 보수가, 내 효용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이 기업들 간의 어떤 전략적인 인터랙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행동, 그러니까 생산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그 각자가 좋은 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먼저 좀 잘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죠. 오늘 수업은 그런 거예요. 오늘 수업은 이제 그 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들에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거래하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 거래 상황 같은 데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그 상황을 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요 상황, 우리 시험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절대 평가를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상대 평가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게임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가 아마 죄수의 딜레마일 텐데,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 이론 책, 대부분의 게임 이론 책을 펴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임이 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각각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두 가지 행동은 뭐냐면 배신 혹은 협조. 그래서 상황은 이렇죠. 우리 죄수의 딜레마라고 보통 이 프리스너스 딜레마, 그러니까 프리스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죄수라기보다는 그냥 용의자,
거죠. 용의자로 지금 잡혀 들어가서 지금 아직 형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게 아직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사법 체계 내에서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제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리바게닝이란 건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좀 자백을 한다면 얼만큼 좀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만약 그 플리바게닝 하는 거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말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은 그건 확실히 유죄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백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법정으로 간다면 법정에서는 좀 약간 우연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뭐 되게 이 형을 되게 낮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은 굉장히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정에 간다는 거는 뭐 검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용의자 입장에서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런 법정에서 그런 걸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 형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자백을 하면은 형을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는 건데 지금 두 명의 공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두 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네가 그냥 자백을 하고 그래서 저 상대방도 잘못했다. 그런 증거를 넘겨주면은 너의 형은 굉장히 깎아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냥 뭐 어쩌면 뭐 1년도 안 살고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게. 아니면은 뭐 되게 한 달, 뭐 1년 되게 짧게 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줄게. 그렇게 검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둘 다 이 플리바게닝에 응하지 않고 둘 다 만약에 그냥 배신하지 않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둘 다 그냥 무죄 방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신을 하면은 이제 나는 좀 더 뭐 어떤 좋은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 상대방은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페이오프를 보면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 지금 배신 협조 요게 우리가 요 행 쪽에서 배신 혹은 협조를 선택하는 요 사람을 우리가 행 플레이어라고 혹은 로 플레이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배신 협조 요 위에서 열 쪽에서 그러니까 행이고 열이죠. 그래서 열 쪽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이제 칼럼 플레이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로 플레이어, 칼럼 플레이어 혹은 행 플레이어, 열 플레이어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제 행 플레이어의 보수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요 앞에 있는 숫자 요게 지금 행 플레이어의 보수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면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는 거는 자백을 하고 저 지금 행 플레이어가 나쁜 놈이에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이 배신을 한다면 둘 다 잘못했어. 그래서 뭐 보수가 0이에요. 이 숫자,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0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숫자예요. 중요한 거는 요 숫자들 사이의 크기죠. 어떤 숫자가 더 큰지. 그러니까 요게 우리 거의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얘기할 때 얘기했던 효용 개념이랑 비슷하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오디널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0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뭐 이건 별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 이 0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 때 나도 같이 배신을 한다면 나 혼자 덤태기 쓰고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협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 협조를 하는 거냐면은 그 동료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동료 용의자랄까요? 에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면은 근데 상대방이 배신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혼자 뒤집어 쓰고 이 마이너스 1만큼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면 나는 배신을 했을 때 효용이 더 커요. 협조를 했을 때보다.
또 만약에 상대방이 협조를 한다면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협조를 했을 때 내가 배신을 한다면 상대방이 다 뒤집어 써요. 그리고 나는 그냥 무죄방면되고 그냥 잘 살아. 그래서 내 효용은 2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협조를 했을 때, 협조를 했다는 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고자질하지 않는 거예요. 고자질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배신을 하면은 나는 그냥 무죄방면되고 상대방이 다 뒤집어 쓰는 거고,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둘 다 좀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둘 다 경범죄 처벌을 받아서 이제 일식 효용을 얻는 거죠. 그래서 배신을 하는 게 좀 더 좋긴 해. 그런 거죠. 지금 상대방이 협조를 했을 때도 배신을 하는 게 좀 더 좋긴 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명의 용의자 사이에 어떤 배신과 협조,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요걸 보는 건데, 이 게임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죄수의 딜레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보수 구조를 다 설명을 해줘도 그냥 다 협조를 선택을 하고 그냥 경범죄 처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좋잖아요. 지금 요거는 보세요. 왜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은 이 0과 0을 더하면 0이에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은 1이에요. 2와 1, 마이너스 1을 더해도 1이죠. 1과 2를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더했을 때, 이 두 사람의 효용을 다 더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협조가.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한 거는 좀 약간, 왜 어떻게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흘러가는 거지만, 일단 그냥 비교 가능하다고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협조를 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균형이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협조를 하는 게 이 상황에서 발생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고 학생 때 제 형한테 이걸 보여주고 제 형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형이 딱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 다 협조를 선택을 하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더 진지하게, 이 지금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내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이 달려 있다, 내가 감옥에서 뭐 10년을 썩는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협조가 균형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협조가 균형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균형은 이제 둘 다 배신을 하는 건데, 그 왜 배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런 류의 게임이 이제 가장 게임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게임은 알고 있고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게임이고, 그래서 좀 별로 재미없는 게임이 아닌가, 유치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 말고 좀 더 복잡하고 재밌는 게임을 해보자, 재밌는 게임을 좀 살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게임이 경작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라고, 소셜 딜레마라고 부르는 그런 류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죄수의 딜레마랑 사실상 거의 동일한 게임이고, 공공재 생산 이런 것도 비슷한 게임이고, 과점 시장 이런 것도 죄수의 딜레마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익을 추구를 하면은 그 내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할 때도 이 내가 가격을 낮추든지 뭐 그래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거나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의 이윤을 갉아먹죠.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다른 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이제 뭐 대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어떤 목초지에 이 소떼 혹은 양떼를 이렇게 방목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이 너무 많이 방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풀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결국 그 목초지가 그냥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이서 근데 만약에 그 목초지를 혼자서 관리를 하고 혼자서 그냥 얼마나 이 양떼를 풀어놓을지 방목을 할지 그거를 결정을 한다면은 이 어차피 이 목초지가 내 목초지니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잘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목초지를 활용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양떼 양주인들이 함께 목초지에 양을 풀어 놓는다면은 일단 내 양이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게 중요하지 이 목초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비슷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뭐 목초지고 뭐 양떼를 풀어놓고 이러면은 좀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각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그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인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키죠. 이 외부 효과라는 거를 제가 제대로 정의를 안 하고 사실 외부 효과는 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좀 어, 그렇긴 한데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걸 그거를 이제 그냥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공공경제학 요런 거 뒷부분에서 아마 학기 말에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런 얘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나 뭐 공공재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딜레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질문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까 뭐 요런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고 이제 게임 이론에서도 게임 이론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 경제학자들 아니면 기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요 어, 질문을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가장 단순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이용해서 요 연구를 한다.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서 제가 요 예를 가지고 정태적 게임이라는 건 어떤 거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게임이라는 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임이에요. 요게 우리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게임인데 일단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죠.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는 이제 범죄자 1, 범죄자 2 혹은 용의자 1, 용의자 2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잘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이제 그 집합이 이제 배신 혹은 협조. 그리고 범죄자 2의 행동 집합도 마찬가지겠죠. 배신, 협조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된 행동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효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복잡하죠. 이게 말하자면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셀로부터 요 지금 요 매트릭스 요 행렬에서 이 네 개의 셀이 있잖아요.
매트릭스의 4개 셀인데 각각의 셀로부터 이제 어떤 숫자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요 각각의 셀에 요런 숫자들이 들어있는 두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숫자는 범죄자 1의 효용, 또 다른 숫자는 범죄자 2의 효용.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배신 협조 시 내가 배신하고 상대방이 협조했을 때 내 효용은 2가 되는 거죠. 범죄자 1의 효용은 2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각 플레이어가 얼만큼씩 효용을 얻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잘 써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매트릭스 하나가 말하자면은 게임 하나를 잘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정태적 게임이라는 거는 요 요소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게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고 각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행동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효용 그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정태적 게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두 플레이어가 있으면 두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을 동시에 결정하는 거죠. 그런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정태적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예를 보셔서 이제 정태적 그리고 게임의 요소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균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이 모형에서 발생할 일, 모형의 예측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각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태, 뭐 약간 이런 얘기들 균형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정태적 게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균형 개념은 내쉬 균형이에요. 내쉬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게임이 복잡해질수록 내쉬 균형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되게 그냥 게임 하나에 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지 않냐면은 균형은 하나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형의 예측치는 하나만 나오는 게 좋아요. 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균형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그 모형의 흥미로운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 기왕이면은 모형의 예측이 분명한 게 좋아요. 모형의 예측이 분명하다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 게임이 복잡해지면은 내쉬 균형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쉬 균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정련된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형태 내쉬 균형이긴 하지만 좀 더 고르고 고른 그런 균형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얘기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볼 건데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sub 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는 건 어떤 거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신의 보수 혹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내시 균형 상태는 그 특징이 뭐다? 그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홀로라는 단어예요. 홀로. 아무도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행동을 바꾸면은 나도 행동을 바꿀 용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행동을 바꾸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 내시 균형 상태에서는 아무도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내시 균형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시 균형보다는 다른 균형 개념이 더 잘 맞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뭐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럿이서 뭐 자신의 행동을 바꿔서 다른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시 균형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게임 이론 공부를 할 때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내시 균형을 균형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시 균형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기본 개념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어진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게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배신했어요. 상대방이 배신했어. 지금 요건 고정돼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내가 효용극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효용극대화 해보죠. 상대방이 배신했어. 그때 내가 배신하면 0, 협조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난 배신해야죠. 요게 지금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내가 배신하는 게 내가 효용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배신한다면 난 배신할 거야. 그리고 협조했을 때, 상대방이 협조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면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면 2, 협조하면 1. 내가 효용극대화하면은 2가 1보다 크니까 배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 때 나는 배신하는 게 좋고, 상대방이 협조했을 때 나는 배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배신하는 게 좋아. 그게 내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배신할 거야.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 지금 뭐 이게 대칭적이니까 시메트릭하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긴 할 건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배신했어요. 내가 배신했을 때 상대방은 배신하면 0, 협조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효용극대화하면은 0을 택하겠죠. 그리고 내가 협조를 한다면 상대방이 배신한다면 2,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1. 그래서 2가 1보다 크니까 효용극대화한다면 이제 배신해야죠. 그래서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신을 하든 협조를 하든 상대방은 무조건 배신해요. 그래서 나도 배신, 상대방도 배신. 그래서 요 지금 동그라미가 모여 있는 요거가 바로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요 동그라미 모여 있는 요 셀이 내시 균형인데, 그럼 내시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면은, 내시 균형은 00이 내시 균형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시 균형은 뭐냐면은 배신하고 배신하는 게 내시 균형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전략들의 벡터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략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상태에서 아무도 혼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배신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게 내시 균형인데, 예를 하나 더 보죠. 지난번에 한번 봤던 얘긴 한데, 강남 홍대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강남에 갈 수도 있고 홍대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명이 친구라서 기왕이면 만나서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둘이 만나면은 각자가 2씩의 효용을 얻고, 홍대에서 둘이 만나면 각자가 3씩의 효용을 얻고, 둘이 만나지 못하면 0의 효용을 얻는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이 강남에 간다면 나는 강남에 갈까 홍대를 갈까? 2랑 0을 비교를 해보면은 2가 크죠. 그래서 효용극대화하면은 2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홍대에 간다면 나는 홍대 갈까 강남에 갈까 생각을 해보면 홍대에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모여있는 셀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이 강남에 가는 이상 나는 강남에 가는 게 좋고, 여기서 지금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내시 균형이고, 내가 혼자 내 행동을 바꿀 요인이 없는 상태,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내시 균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내시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대에서 만나는 게 좋은데, 이 친구 둘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강남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 나는 무조건 강남에 가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면 상대방도 강남에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좀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한 스토리가 얘기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강남에 간다라고 믿는 이상 나는 강남에 갈 것이고, 상대방이 강남에 가는 이유는 내가 강남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식의 약간 좀 뭔가 물고 물리는, 뭔가 순환 논리 같은
요런 식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어, 그냥 앞에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무조건 배신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복잡한 전략적인 고려 그리고 뭔가 순환 논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죠. 내시균형 개념에.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내시균형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러면은 요 둘 중에 어떤 내시균형이 실제로 발생을 할까? 요런 거를 생각해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내시 균형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좋은 내시 균형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까? 요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위한 어떤 개념 틀로서 우리가 게임 이론을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거 뭐 좀 더 진지한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냥 이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 좋은 내시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호황이랄까요? 경기가 호황인 그런 내시 균형 상태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게임 하나 비슷한 요 프레임으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볼 텐데 과점 시장에서 볼 내용을 좀 프리뷰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가격 경쟁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낮은 가격 혹은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둘 다 낮은 가격을 매기면은 이제 둘 다 되게 낮은 이윤을 얻어서 둘 다 그냥 이 효용 수준이 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낮은 가격을 매겼는데 내가 높은 가격을 매기면은 상대방이 그냥 마켓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다 공급을 하고 나는 그냥 쫄딱 망해서 마이너스 1만큼의 효용을 얻는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투자한 원금도 못 찾는 거죠. 내가 높은 가격 매겼는데 상대방이 낮은 가격 매긴다면 나는 투자한 원금도 못 찾는 거고 그리고 뭐 상대방이 높은 가격 매겼을 때는 나는 낮은 가격을 매긴다면 내가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좀 높은 효용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그때 상대방은 이제 망하는 거죠. 둘 다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은 둘 다 어느 정도 높은 이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눈치챈 사람 대부분 눈치챘겠지만 지금 요 구조 지금 요 숫자들 요 숫자 자체는 죄수의 딜레마 앞에서 보여드렸던 죄수의 딜레마 그거랑 동일해요. 그냥 그 매트릭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행렬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스토리를 설명을 했을 때 지금 이 스토리가 말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가격 경쟁 게임을 요런 프레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이 낮은 가격을 매기든 높은 가격을 매기든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요 구조 자체가 지금 죄수의 딜레마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을 때 그 해석이 말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죄수의 딜레마랑 이 가격 경쟁이랑 이 시장 경쟁이랑 비슷한 구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점 시장 모형을 볼 때는 요거보단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엄밀하고 그럴듯하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볼 거지만 일단 기본 구조 자체는 죄수의 딜레마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자 행동은 달라지죠. 그래서 요런 과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급 곡선이란 개념은 완전 경쟁 시장에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그런 식의 약간 게임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산자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좀 이 정태적 게임에 대해서는 대강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동태적 게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학기 초에
이제 순차적으로 혹은 시간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은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과점 시장 모형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태적 게임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 개념과 그 균형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태적 게임과 이 정태적 게임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당연히 이 플레이어가 이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먼저 의사결정한 사람의 선택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1이 강남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내가 보고서 내가 강남을 갈지 송대를 갈지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순차적 게임이고요. 내가 만약에 그걸 관찰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동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전에 선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1이 먼저 강남을 선택을 했는데 친구 2가 그 선택을 관찰할 수 없다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정태적 게임이 되는 거고요. 이 동태적 게임에서는 이제 한 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관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정태적 게임보다 동태적 게임이 현실에서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게임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체스나 바둑 같은 거 생각을 해봐도 그것도 다 동태적 게임이죠.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요런 게임에서 또 재밌는 어떤 전략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먼저 움직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움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날 피해서 알아서 잘 가. 뭐 내가 지금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먼저 이 시장을 내가 먼저 장악을 할 테니까 너는 시장에 진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뭔가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동태적 게임에서 또 재밌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남 홍대 게임을 동태적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정태적 게임이고요. 정태적 게임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동태적 게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태적 게임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요 나무 형태, 이 게임 트리라고 하는데 요런 트리 형태로 트리라고 하기에는 좀 이 뿌리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 나무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친구 1, 친구 2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친구 1이 먼저 강남에 가는지 홍대에 갈지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신호를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친구 2는 조건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행동이라는 건 앞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강남에 간다, 무조건 홍대에 간다. 요런 게 이제 이전의 행동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건부 행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조건부 행동이라는 것보다 친구 1이 강남에 간다면 나는 강남에 간다. 친구 1이 홍대에 간다면 나는 강남에 간다. 이런 식의 조건부 전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행동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친구 1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남에 간다, 홍대에 간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친구 1의 전략 집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강남에 간다, 홍대에 간다. 근데 친구 2의 전략 집합은 더 복잡해요. 지금 친구 2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각각의 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강남, 그래서 여기 지금 강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친구 1이 강남에 갈 때 강남에 가고 친구 1이 홍대 갈 때 강남에 간다. 강남은 그런 뜻이고 강남 홍대는
친구 1이 강남에 갈 때 강남에 가고 친구 1이 홍대에 갈 때 홍대에 간다. 그러니까 왼쪽 요 포인트에서는 강남을 선택하고 요 오른쪽 포인트에서는 홍대를 선택한다. 요게 강남 홍대예요. 홍대 강남은 반대겠죠? 요 포인트 1에서 요 첫 번째 왼쪽 포인트에서는 홍대를 선택하고 요 오른쪽 포인트에서는 강남을 선택하는 요게 말하자면은 조건부 전략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부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 2의 전략 집합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이 받는 페이오프들, 각각이 받는 보수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 지금 동태적 게임에서도 내시 균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시 균형은 이렇게 세 가지 내시 균형이 있고 근데 우리가 요걸 내시 균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시 균형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 모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 예측이 지금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요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예측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측이 다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이건 별로 좋은 예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균형 개념이라는 건 결국 이 모형의 예측이 뭐냐라는 건데 요걸 좀 가다듬어서 좀 더 그럴듯한 예측과 좀 덜 그럴듯한 예측을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가다듬은 예측이 좀 고르고 고른 예측이 말하자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에요. 그래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내시 균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좀 더 그럴듯한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시균형이 지금 여기선 지금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세 개가 다 내시균형이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친구 1이 강남을 갔어. 친구 2는 무조건 강남을 간대. 요거는 내시균형이에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전략을 바꾸더라도 자신의 효용이 높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2가 무조건 강남에 간다면 친구 2가 그 와중에 나는 홍대 간다. 이래봤자 그러니까 둘 다 강남에 가요. 둘 다 강남에 가는데 친구 1이 홍대에 간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때의 효용은 0,0이에요. 친구 2는 강남에 갔는데 친구 1이 홍대에 가면 그때의 효용은 둘 다 0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2가 무조건 강남을 간다고 하고 있으면 친구 1은 강남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 1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친구 2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친구 1이 강남에 가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바꿔봤자 자신의 효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친구 1이 강남에 간다면 내가 요 포인트에서 지금 요 포인트는 그냥 강남에 간다고 치고 요 포인트에서 지금 강남에서 홍대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래봤자 결과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왜냐면 친구 1은 무조건 지금 강남에 가고 있거든. 친구 1이 강남에 가고 있는데 친구 2가 만약에 친구 1이 홍대에 간다면 나는 홍대에 갈래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친구 1은 강남에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구 1이 강남에 가는 이상 친구 2가 여기서 지금 요 오른쪽 포인트에서 행동을 바꿔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자신의 효용을 높이는 그런 행동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하나의 내시 균형이 됩니다. 홍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친구 2가 무조건 홍대를 가고 있다면은 친구 1은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고 친구 1이 홍대를 가고 있는 이상 친구 2도 뭐 자신의 행동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내시 균형이에요. 친구 1이 홍대에 가고 친구 2는 친구 1이 강남에 간다면 강남에 가고 친구 1이 홍대에 간다면 홍대에 가는 요것도 내시 균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다시피 요거가 중요한 내시 균형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내시 균형이냐면 이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의 결과는 뭐냐면은 둘 다 홍대에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선택이 이루어진 거냐면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냐면은 친구 2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냐면 만약에 친구 1이 강남에 간다면 나는 강남에 간다. 만약에 친구 1이 홍대에 간다면 나는 홍대에 간다. 라고 선택을 했다는 의미에서 친구 2의 선택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강남 홍대 요런 식의 선택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2가 난 무조건 강남 가, 난 무조건 홍대 가라고 하는 것보다 친구 1에 맞춰서 나는 선택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죠? 이거를 생각을 하고서 친구 1은 친구 2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간다면 친구 2도 강남에 갈 테니까 내 효용은 2일 것이고, 내가 만약에 홍대에 간다면 친구 2도 홍대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효용은 3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면은 홍대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둘이서 어디서 만날지 코디네이트 해야 되는, 조정한다 그러죠. 어디서 만날지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이제 가장 좋은 균형이 선택이 됩니다. 가장 좋은 균형은 둘 다 홍대에 가서 홍대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이후 플레이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해서 선택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집어넣어서 균형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리파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다듬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 부분게임 완전 균형의 특징은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 게임이라고 했는데, 부분 게임 뭐냐면은 원래 게임의 한 시점부터 정의될 수 있는 게임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시점, 지금 친구 1이 강남을 선택을 했다. 그 시점에서 그 시점부터 정의되는 하나의 게임. 이게 뭐 게임이 더 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시점에서든 우리가 부분 게임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 게임이 몇 개냐 그러면은 지금 부분 게임이 3개예요. 요 친구 2의 왼쪽 포인트부터 정의되는 부분 게임 하나 있고, 친구 2의 오른쪽 포인트부터 정의되는 게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친구 1의 포인트부터 정의되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는 부분 게임이 3개인데, 그 각각의 모든 부분 게임에서 이 균형 개념, 이 전략이 다 내시 균형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포인트에서, 요 친구 2의 왼쪽 포인트에서 이게 내시 균형이냐고 물어보면은, 내시 균형은 뭐죠? 효용 극대화하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 다른 사람의 전략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효용 극대화하는 거. 내가 효용 극대화 했죠, 지금. 내가 요 포인트에서 지금 강남 갈래 홍대 갈래 그러면은 강남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내 효용 극대화 했어. 친구의 2의 요 포인트에서도 홍대 가는 게 지금 효용 극대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부분 게임 완전 균형, 요거는 모든 부분 게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효용 극대화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 친구 1은 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상태에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친구 2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효용 극대화가 다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 1은 홍대 선택하고 친구 2는 강남 홍대 선택하는 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역진 귀납법, backward induc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보통 찾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내시 균형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를 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는 방법인 역진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역진귀납법 해보면은 먼저 요 친구 2부터 요 왼쪽 포인트부터 해서 어떤 게 효용 극대화하는 거지? 강남이네. 친구 2 오른쪽 포인트에서 어떤 게 효용 극대화지? 홍대네. 그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또 어떤 게 효용 극대화하는 거지? 홍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내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게임 하나만 볼게요. 시장 진입 게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생산 비용을 낮추는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D 비용이 높더라도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기업 1과 기업 2가 있는데, 기업 2는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기업인데 잠재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업 1이 신규 투자를 한다면 기업 2가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입한다면
기업 1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만큼의 이윤을 얻는데 기업 2는 진입했으니까 진입 비용은 들었는데 경쟁을 통해서 이 기업이 1이 이미 비용을 낮추는 그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져요. 경쟁을 하면 져가지고 그때 효용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만약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기업 1 같은 경우는 그냥 독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효용은 2예요. 그래서 기업 2가 진입을 했을 때보다는 효용이 높죠. 독점 상태로 있을 때 효용이 더 높아요. 근데 만약에 기업 2가 진입하지 않는다면 그때 기업 2의 효용은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용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1이 기존 설비를 유지를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투자를 안 하면은 이제 기업 2가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업 1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1의 효용은 0, 그리고 기업 2가 시장을 먹어서 그때 효용이 1이 된다고 해보죠. 그리고 기업 2가 만약에 진입을 안 한다면 기존 설비를 유지를 했으니까 투자를 안 했으니까 투자 비용은 아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효용은 기업 1의 이윤은 3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2보다 3이 더 높죠. 그래서 기업 1의 이윤은 높지만 기업 2의 이윤은 진입을 안 했으니까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부분게임 완전 균형을 찾아보면은 이제 요 기업 2의 왼쪽 포인트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 마이너스 1이랑 0을 비교를 해보면 0이 좋죠. 그래서 진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업 2의 저 오른쪽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1이랑 0을 비교를 해보면 진입을 해가지고 1만큼 이윤을 얻는 게 낫겠죠. 효용을 얻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진입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 1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 2가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시장에서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기업 1이 자신의 비용을 낮추는 그런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1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업 1의 효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신규 투자를 한다면 기업 2가 진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 효용은 2가 되고 내가 기존 설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 2가 진입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효용이 0일 것이기 때문에 2랑 0을 비교를 해보면은 2가 높죠. 그래서 기업 1은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부분 게임 완전 균형보다 신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 2는 진입하지 않고 진입하고 요런 게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